불교에서 온 산입니다. 지명도 그런 게 많고요. 강화도에 보면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죠. 네, 만이산이 있는데 인하대 교수들 또 이 교회 또 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이산이 원래 이름이 마리산이다. 마리산이다. 마리산인데 어떻게 이게 핑크님 모르는데 머리가 이제 가장 우두머리죠. 머리산이라는 데에서 음운이 변화돼가지고 마리산이 된 것이다. 마리산이 돼가지고 가장 우두머리 높은 경제산이기 때문에 단군 임금님께서 거기 와서 이제 제사 지냈다. 이게 참선단이죠. 참선단이고 아들 3명을 통해서 이제 성을 쌓게 했다. 이게 삼망성입니다.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만이산을 원래 이제 마리산으로다가 이제 개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그 산의 명칭이라든가 지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나봐요. 거기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 근데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만 머리산이 어떻게 마리산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운이 이게 변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머리라는 말하고 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만이산을 그대로 쓰게 됐는데 만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석 이름이 만이산이죠. 그래서 만이산이라고 하는 그 불교 이름을 마리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실체가 없는 그런 이름을 바꾸려다가 이제 인천시에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양이라는 동네가 있죠? 네. 안양이라는 동네는 이 안양이 원래 뭐예요? 안양이라는 데가 안양국 하면은 극락세계는 안양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국사에도 가면 이쪽에 대웅전 지역에 가는 거는 자하문이라고 그래요. 자하문이라고 그러고 요 극락전 쪽에 가는 문은 우리가 안양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양문 하면 극락세계 대문이고 안양국하면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이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안양에서 그 근처 북쪽 삼성산 쪽으로 가면요 안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안양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습니다. 이 안양사가 굉장히 큰 절인데 유명한 절입니다. 이 안양사에서 이름을 따다가 안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이라는 나라는 그 지명은 바로 그 불교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 같은 걸 가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고, 거기다 보면 좋은 절도 있어요. 등산도 하시고 절에 가서 부처님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동전도 같이 1,000원짜리 하나 복전도 놓고 보게 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춥다고만 저렇게 있지 마시고요. 인천에도 요거 인천 둘레길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조금 껄렁하게 하지만은 인천 둘레길도 이렇게 구간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문학산 요쪽에 대해서 둘레길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산에 가서 몸도 좀 풀어보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11이죠. 211쪽에 조선시대의 불교를 넘어갔는데, 우리가 고려 말에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공민왕이라는 왕이 신돈이라고 하는 그 스님, 또 편조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돈이라는 스님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뿌리째 바꾼다는 거,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걸 놓고서 계속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죠. 근데 힘든데 공민왕이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그 스님을 내세워가지고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뭐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괜찮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스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공민왕이 그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노국공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죠. 왕비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신돈한테 정사를 맡겨버리고 공민왕은 저 정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고려사라고 하는 그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돈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쫓겨나면서 요 신돈은 요승이라고 해요. 요승이다. 요사스러운 스님이다. 요사스러운 스님이라는 얘기죠. 그 요승, 신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신돈이 그들이 고려사는 저 우리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 쓴 거거든요. 유학자들이 중심으로 쓴 고려사에서 신돈을 요승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 건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죠. 이긴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려시대가 이제 불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400년을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이제 누가 뭐가 들어오냐면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안양이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오죠. 이제.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과 불교가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하는데 이게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교가 이제 그 나라의 그 보호를 받다 보니까 자생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부모님이 그냥 계속 그렇게 도와만 주면 자식이 홀로 쓸 수가 없어요. 자생력이 부족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의 영향으로다가 이제 고려가 폐폐됩니다. 폐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돈이 몰락을 함으로써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완전히 그 유교에 밀리는 형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그 건국한 사람들은 불교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유교 성리학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 정도전인데 우리 고려 말에 이제 사문하면은 그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색의 이제 제자에 이제 정몽주가 있고 이제 정도전이 있는데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이제 여기서 지금 맞서는 거죠. 맞서는데 정도전은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정도전이하고 정몽주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정몽주가 제거되죠.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하고 도와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유교적인 사상을, 청리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건설하되 왕권을 좀 누르고 신권을 갖다 이렇게 좀 신장시키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거의 그 권력을 주지 않고 신하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이성계 아들 중에서도 특종이 이방원이죠. 이방원이가 여기 이제 강력하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는 이제 이방원도 이제 그 무장해제 시키고 완전히 자기 중심의 신하들의 중심의 유학자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이방원이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제 쿠데타 일으켜갖고 정도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죠. 동생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가버려요? 함흥으로 가버리죠. 함흥으로 가서 이제 계속 그 신하들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하더라도 오질 않으니까 이제 함흥차사라는 말도 생긴 겁니다. 그렇게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방원이가 이제 그 왕이 되면서 정도전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굉장히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는 이방원이 태종이 등장하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성계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 배불 정책을 써가지고 뭐냐면 유교 국가를 세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도 이성계하고 친한 그 스님 중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무학대사가 있는데 이 무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학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더 배울 게 없는 깨달음이 이른 그런 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한문에서는 그냥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무학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해석과 일반의 한문적인 해석이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그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211쪽을 좀 보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왕조는 개창일에 불교에 대한 배척과 순위를 명분으로 하였다. 조선왕조의 개창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불씨 잡변, 불씨가 부처님이죠. 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잡된 얘기다, 잡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잡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불교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배단을 지적하며 불교의 혁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도전의 불교 비판은 고려 말 이래의 배불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불교 교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불교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성리학에 입각하여 왕조를 개창한 상황에서 왕신도 불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정도전이가 이제 불씨 앞변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들은 정도전이가 불교를 제대로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태종 5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정한 사원에만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찰들을 혁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12개 종단 242여 곳에 사찰만 나게 되었으며 사찰당 20 내지 30개의 토지와 10 내지 100명의 노비가 인정되었고 그 이외에 불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노비는 모두 못쓰되고 말았다. 그 당시에 사원전 3 내지 4만 결과 노비 8만 정도가 못쓰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폐사의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 귀속하는 조치도 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 집안의 그 사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재산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뺏어버리니까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절이 자급자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스님들을 환속시켜야지만 불교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일을 그 다음에 세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세종 때 초기에는 억부책이 더 강화되었는데 세종 6년에는 7개 종단을 다시 선교 양종으로 통합했다. 그때 비추쳐놨어요. 세종 6년에 7개 종단을 선교 양종으로 통합했고
사찰에서도 선교각 18사찰씩 36곳만을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수용을 하게 됐는데 7개종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가 이제 오교 양종이라 그랬죠. 오교 양종이라 치면 이제 오교 구산이 됩니다. 오교 구산이 되었는데 이 구산이 이제 조계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첫태종이 창종이 됩니다. 창종이 돼가지고 오교 양종, 오교 양종으로 돼서 모두 7종인데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세종 때 선교 양종 종단을 두 개는 막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버림으로써 불교세를 갖다가 그냥 굉장히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세요.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치면은 세종대왕의 형이 양녕대군이죠. 네.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로다가 됐다가 나중에 상녕대군을 쫓아내버리고 셋째인 충녕대군이 이제 세자가 됐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한 두어 달 있다가 태종이 그 왕위를 갖다 이제 선양을 합니다. 아들한테 이제 선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선의하면서 세종을 위해서 이제 그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장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올 때 압록강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그 아들이 장인을 장인이 죽는 날 태종은 그 세종을 불러다가 연회에서 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죽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이제 같이 연회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의 지위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약했었고 외교 국방은 전부 다 태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숭룡대군은 굉장히 아버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6, 7년 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눈치를 보다가 이제 나중에 양녕대군이 이제 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기 그 아버지 신하들을 갖다 제거를 해버려요. 제거를 해고 이제 황희정성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정치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충녕대군 이제 세종대왕이 불교를 굉장히 박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왕비가 소원왕후인데 소원왕후도 자칫 잘못되면 왕비에서 그냥 폐위될 뻔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원왕후가 한만 살다가 먼저 죽습니다. 이제 먼저 죽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달라졌는지 세종대왕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아들 수양대군한테 세조제 나중에 수양대군한테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번 내가 한글로 한번 만들어 써봐라 해서 만든 책이 석고상절입니다. 석고상절 요걸 누구한테 시키냐면 둘째 아들 수양대군한테 시켜요. 그래서 석고상절을 이렇게 써서 갖다 주니까 그 아버지 세종이 너무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 석보상절에 부처님 일대기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시기로 다 적어요. 요게 월인청강지곡입니다.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요거는 세종이 쓴 거고요. 요거는 세조가 수양대군이 쓴 그 책입니다. 근데 세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월인청강지곡하고 월인석보라는 책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책이냐? 월인석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석보상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로운 책을 만드니까 세조 때 나왔습니다. 세조 때 나왔는데
이런 책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이제 바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책들이 우리가 이제 국어학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책이면서 우리 그 세종대왕의 또는 수양대군의 제조에 불교 정책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한글 창제를 집현전 학사들이 뭐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 송산문, 박팽년, 뭐 하위지, 신숙주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요즘엔 다른 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와서 가지고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은 세종대왕이 이거는 세종실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고서 이제 사설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세종대왕이 아들 문종하고 수양대군을 많이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어요. 신미대사가 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분인데 이 신미대사의 산스크리트어와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즘에는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선불교를 우리가 보면서 이 책은 우리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 월인속보는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조는 간경도감이라고 해가지고요. 불경을 찍어내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었어요. 간경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공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3쪽을 좀 보시면요. 넷째 줄입니다. 이에 따라 성종 2년에 도성난의 연불설을 없애고 세조가 불전의 간행을 위하 설립한 간경도감을 폐지했다. 근데 세조가 그렇게 또 불교 호불 정책을 폈는데 그 손자가 성종이죠. 손자가 성종인데 성종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불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간경도감을 손자인 성종이 또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폐지했다. 또한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된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승려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넣었는데 이는 승려들의 신분과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불교를 공식화하고자 한 세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성종 23년에는 도첩의 발급마저 중지시켜 승려가 되는 길을 막았고 도첩이 없는 승려는 환속시켜서 군역에 충당했다. 도첩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도첩이라는 것은 승려가 되는 것을 국가에서 허가하고 승려로서의 신분을 인정하는 일종의 승려 증명서로 이미 고려시대에도 시행되었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승려의 수를 줄여서 국가에서 필요한 생산력 및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도첩의 발급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 태조 때에는 도첩을 발급하는 대가로 막대한 액수의 포목을 도첩전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고려 때 도첩제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을 국가에서 공인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려시대의 도첩제라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도첩제라는 거는 승려의 수를 줄이면서 승려를 왕조에서 조정에서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불교가 스님의 수가 줄어들으니까 교세가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도 이게 스님들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강원이 우리 해인사나 송광사나 통도사 이 강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스님들이 많이 되는데 해인사 강원에도 스님들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최정남 교수가 해인사 강원에 가서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정원이 훨씬 비대된다고 해요. 여기 김포에 있는 승가대학 있죠? 그 승가대학도 정원이 미단돼가지고 거기 스님들만 오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존폐 위료에 서 있다. 그러면 저 건강대학교가 붙어 있고 이 저기 진갑종에서 세운 그 대학도 있거든요. 이런 불교 대학이 건강대학교는 첫 단을 세운 대학이고요. 전부 다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도 이제 스님이 되는 나이를 조금 들던 50세까지 됐어요. 50세까지 이제 혼자 사는 것만 확인되면 그는 출가할 수 있습니다. 출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50세도 해도 지금 스님들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더 늘리느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승가대학에도 이제 재가신도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승려수가 지금 아마 비구니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비구 스님은 아마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계종 스님과. 그러니까 이제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은 많이 지금 비어서 이제 있고 그런 데도 이제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님 숫자가 그만큼 줄는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저 포교사들이 한 4천 명 되거든요. 굉장히 그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법회나임 때도 이제 포교사들이 주관을 하고 스님은 이제 법문과 기도, 법문, 기도, 추고는 우리가 스님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건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스님이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회 그 진행은 이제 포교사들이 하는 이런 안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님 입장하고 또 그 포교사 입장은 또 다릅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우리 절에서는 그래도 포교사들한테 목탁 집전을 하게 하죠. 근데 어떤 절에서는 포교사들한테 목탁 집전도 못하게 한다가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요령은 이거는 스님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불교가 좀 새롭게 그 진영을 붙여가면서 중생과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가 위기입니다. 신도수는 지금 761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면 2천만 부자 얘기를 하는데 호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761만에도 요 속에도 1년에 한 번 오는 신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절을 말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촉팔날 오거나 아니면 동짓날 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절에도 뭐 3,000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일요법회나 초하루법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 다 사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그 포교원에서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법회에 참여하자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벌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저도 여기 절에 이걸 직책을 안 맡는다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절에 안 가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법회에 참여해서 이제 법문도 듣고 신명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좀 조금 볼까요? 유인문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선은 고려 후기의 사원경제 폐해 등의 불계비관 없애기 위해서 억부책을 시행했다. 사원경제의 폐해, 이게 사실은요, 이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대통령 그 지지율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그건 암만 정치 잘해도 그건 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의 이런 재산들을 국가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 자립도가 약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한창 번성하고 있던 불교의 모든 성단이 위축일로를 걷게 되어 마침내 세종 때의 오교 양종이 선교 양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조선은 억부책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처음에는 도첩제를 시행했고 세종 때에는 이마저 폐지의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아버렸다. 막아버리니까 승려가 될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위축되는 거죠. 세종 7년에 칠종을 폐합하여 선거 양종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왕명에 의한 것으로 조계종, 천태종, 충남종을 선종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러 조선건국을 주도하였던 관악파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말 불교의 많은 폐단을 봄에 따라 도첩제를 시행하는데 국가적인 억부책을 떴었다. 고려 말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유생들의 배불운동은 불교를 삿된 종교다. 거짓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다. 우리가 그 불교가 처음에 나타날 때 부처님 당시에 여섯 그 사상가들을 육사외도라 그랬죠. 그 사자가 거짓 사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바른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짓된 그 가르침을 펴는 종교다는 뜻이 되겠죠. 정도전은 불시합을 들면서 다승판했다. 이와 같은 억압책 속에서 불교는 타조의 창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무학을 좀 나오게 했으나 교학서고 설리상 독창적을 발휘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종교가 너무 그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썩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불교가 종교가 정권의 박해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도 그 명백은 유지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권의 그 보호보다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박해를 받으면서 나오면 자생력이 있지 않을까. 이 잔디 같은 걸 보면요, 잔디를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밟아야 잔디가 더 싱싱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보면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배불정책, 불교 자체의 부패와 유생들의 척불은 태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불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첫 번째, 종파를 병합하고 사원수를 줄이며 승려를 환속시켰다. 교사가 이제 위축이 됩니다. 사찰 투지를 국유로 물수하고 사원에 딸린 노비를 군정에 충당했다. 도첩제를 엄하게 하고 왕사, 국사 제도를 폐지했다. 능사의 제도를 금했다. 능사한 제도라는 거는 이제 그 왕릉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찰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릉을 관리하는 절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제도를 없앴다는 얘기는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태종 때 이제 그 스님들의 도성 출입을 갖다가 이제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성 출입을 이제 금하면서 스님들의 지위가 아주 가장 그 천민의 스님들을 갖다가 완전히 천민으로다가 이제 대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군정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노역자로다가 이제 스님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백정만도 못한 그런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도성, 이게 4대문이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께서 사성 안에 이제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교를 아주 천민 종교로다 이제 깎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려의 지위가 백정만도 못한 그런 지위로 다 이제 타락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그 스님들 도성 안에 못 들어왔을까요? 공식적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뒷문으로. 스님들은 뭐가 없어요? 머리. 상투가 없죠. 그저 일반 유학자들은 상투가 있죠. 상투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이제 그 세조 때나 그다음에 이제 문정왕후 요는 때는
스님들에 대한 대우가 괜찮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다른 때는 스님들이 도성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전 지금 창피한 얘기인데요. 상토를 만들어서 들어왔다고 그래. 상토를 만들어 들어오는데 솔방울이라는 게 있어요. 솔방울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제 여기 빡빡 먹은 머리에다가 솔방울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등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스님들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조선 초기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제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교식이었습니다. 저기부터 시작을 고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례 문화라든가 이게 불교식이었었는데 조선 초만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불교적인 의식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 중기 이후로 내려오면서 불교식 의례 문화가 다 없어지고 유교식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슨 문화예요? 화장 문화죠. 화장 문화인데 유교에서는 매장 문화입니다. 화장 문화가 매장 문화로 바뀌고 제사 같은 것 전부 다 유교식으로 다 바뀌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해방을 맞게 된 건데 아마 조선시대의 불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례 문화가 불교적인 의대로 다 유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에도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경기도만 해도 좀 유란데 전라도 경상도 가면 아주 묘지를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놓더라고요. 꾸며놓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조금 좀 부러운 면도 있으면서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묘지를 잘 단장해놓은 보면 저것도 국토의 효율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양반이 아니니까. 근데 양반들이 거의 다 가짜가 많습니다. 나도 우리 족보 따져보면 우리 족보가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유인물 세 번째 보시면요.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22쪽에 보시면은 세조의 호불정책이라고 나오죠. 세조의 호불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다. 승리의 권익 옹호, 사원 중흥, 삼보 승봉에 대한 불사 진흥, 불경의 역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경도감을 만들어가지고요. 간경도감을 만들어가지고, 불경을 많이 한글로 번역을 했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불교를 일반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조와 스님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죠. 세조가 상원사에 가가지고 무주동자를 만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미대사가 법주사 복천암이라고 있어요. 지금 법주사에서 천천히 가면 1시간 정도는 갈 겁니다. 1시간 정도 가면 복천암에 신미대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신미대사를 왕사로 모셔가지고 좀 가르침을 받으려고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신미대사가 세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망가 버리니까 복천암에 갔다가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목욕했다는 목욕했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주사에서 복천암을 쭉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시냇가가 쭉 있거든요. 거기 물이 좀 많은데 거기 세조 송가해가지고
세조가 이제 목욕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조는 이 절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그 시주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그 조카를 죽이고서 왕이 된 게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해받고자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요. 215쪽을 적었어요. 215쪽 보면 왕실의 후원과 불전의 가능이라는 게 나오죠. 네. 성종 다음에 이제 왕후 된 사람이 뭐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개판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조선 역사를 보면요. 세종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세조, 성종을 거치면서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문화가 발달하니까 연산군이 조금 개판을 쳤어도 그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연산군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그 폐비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사는 두 번째고 흥청망청 놀기만 하고 술만 먹고 그랬잖아요. 흥청망청이라는 것도 그것도 연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원각사 지금의 탑골공원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세조가 이제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었었는데 그 스님도 다 내쫓고 수판으로 만들어 볼 때고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완전히 거의 망나니 역할을 했었죠. 망나니 역할을 했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중종반정이 일어났는데 그 성희안이라든가 박원정 같은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성종이 아버지고요. 성종의 형이 이제 자산대원이라고 그래요. 머산대원 이제 머산대원이 이제 형이고 성종이 동생인데 머산대원은 그때 결혼했었고요. 이해중이 죽었을 때 자산부원군이라 해서 이제 자산대원이라 해가지고 성종은 결혼을 안 했는데 수염 청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큰 아들을 빼버리고 이제 작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성종을 갖다가 왕으로 하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인지 몰라도 연산군이 자기 큰어머니까지도 뭐 범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민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종반정이 일어났는데 그 신하들이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우겠어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안 세우겠죠. 좀 멍청한 사람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중종은 굉장히 좀 무능하고 좀 멍청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종이 죽고 나서 중종 때 이제 뭐 정난정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불교를 굉장히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후원과 불전의 가능인데 거기 215쪽의 밑에서 7째 줄 보면 비군이 정업원이라는 게 나오죠. 정업원. 이 정업원은 왕이 죽으면 후궁들이 출가해서 수행했던 것이 정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왕이 죽으면 후궁들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출가해서 정업원에 가서 수행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세조는 조선시대의 호불의 군주로서 몸소 경전을 필사하고 수많은 경전을 간행 번역하게 하였고 원각사를 창증관하는 등 불사도 벌였다. 이는 무력반정을 통해 왕이 오른 세조의 개인적인 고뇌나 취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반 사대부들의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성리학과 달리 일반 민중들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불교를 중시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의 힘을 억제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세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들은 불교적인 의대 그 다음에 열심히 절에 다녔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권을 조금 좀 약화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7
217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불전의 간행과 간경도감이 나오는데, 훈민정음이 그 넷째 줄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직전인 세종 30년에, 이거 잘못됐어요.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이 세종 28년, 1446년입니다.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이 1443년이고, 3년 동안의 그 연습 기간을 거쳐서 1446년, 이 세종실록 보면 9월 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상순에 이제 그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 9월 상순이라고 하는 그 날짜 중에서 9월 상순이니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죠? 상순이. 그래서 마지막 날인 9월 11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공교롭게도 이것이 10월 9일이 됐어요. 그래서 9월 상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9일이 돼가지고 10월 9일 날은 한글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포되기 직전이 아니라 반포되고 나서입니다. 반포되고 나서 세종 30년에 이제 최초의 한글 불성인 석보상절이 간행됐고, 이어서 이제 월인청강지곡이 출간됐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서 월인석보를 간행했다. 이게 이제 간혹 보면 이 포교사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석보상절은 요거는 저 수양대군이 쓴 거고, 월인청강지곡은 세종대왕이 쓴 거고, 요거를 묶어서 만든 책이 월인석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9쪽을 좀 보세요. 219쪽 보면, 불교의 부흥과 교단 정비해가지고, 케이블 정책으로 인하여 산속에 은둔했던 불교계는 명종 때의 국왕의 모후인 문정왕후의 후원을 얻어 일시적으로 재건하게 해봤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이제 중종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중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명종이 왕이 오르자 이 섭정을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정난정과 이제 윤원영도 이제 명종의 그 외삼촌인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명종 5년에 문정왕후는 그 보우를 선종판사로 등장하면서 양종을 재건하게 되었고, 승가와 도축제를 다 실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 부den척은 성리학적인 사회 건설을 추구했던 사대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문정왕후가 대단한 그 왕후였었죠.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이제 보우라는 스님을 갖다가 이제 전격 발굴에가 부탁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정왕후가 이제 그 불교 중에 본거지로 삼았던 것이 봉은사라는 절 있죠. 여기 저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인데, 봉은사인데, 이 봉은사라는 절이 그때부터 엄청 그 큰 역할을 했고, 우선 어떻게 했겠어요? 땅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 땅이 이제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한전부지, 그쪽에 이제 그 삼성동 쪽에 있죠. 그때 이제 저 강남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 개발하면서 이제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걸 거의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한전부지가 뭐 현대로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되찾자고 그냥 사인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다 찾아지나요,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거기, 지금 거기 여기서 조금 걸어와야 됩니다. 걸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지하철이 또 생기는데, 여기 이름을 봉은사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해가지고, 무슨 다른 무역센터인가 무슨 용어로 바뀌어서 무슨 대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그거 했는데, 지금은 그 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요 불교식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조금 다 이름을 바꿀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갈 때 경제역단에 불국사역이라고 있었거든요. 불국사역도 아마 바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교 정책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위정자들이 또 거의 불교하고는 관들이 또 많이 되죠. 그래서 좀 되는데
이게 이제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이제 불교가 굉장히 그 역할을, 대우를 좀 받았는데, 그 219쪽에 맨 밑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선 후기 불교계의 중심 인물이 된 서산휴정, 요거 서산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휴정 스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사명당 유정, 서산대사의 제자가 이제 유정입니다. 사명당 굉장히 유명하죠.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바로 이 문정왕후 때, 승과시험을 봤죠. 그래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 불교를 이끌어 끊기지 않게 한 분이 바로 휴정입니다. 휴정과 그 다음에 제자 유정입니다. 이분들이 또 승군을 일으켰잖아요. 승군을 일으켜가지고 조선 불교를 갖다가 맥을 잇게 했는데, 만약에 문정왕후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승과제도를 다시 복원시키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그런 고승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조선 불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이제 이렇게 등장해서 불교를 규합시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불교가 계속 침체됩니다. 침체되는데, 요때 선불교를 갖다가 다시 일으킨 분이 이제 경호선사죠. 경호선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선불교에서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제 경호대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빼놓고서는 조선불교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10분에 이제 서산대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50만 원 들어가나? 네. 거기 아니네요. 이쪽에 문정왕후와 보호가 나오죠? 이 보호선사만 고려 말의 보호선사가 한자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비우자고, 거기 고려 말의 보호선사는 이제 어리석을 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걸 많이 써요.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이게. 어리석을 우자 많이 쓰는데, 스스로 어리석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적해도 이게 이제 단어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제 화수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전용태 씨가 쓴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화수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게 화수분이에요. 그래서 화수분하면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 화수분이라는 제목의 소설의 그 주인공은 굶어 죽습니다. 굶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현진건의 그 운수 온 날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운수 온 날인데 사실은 그 날이 우리 그 부인이 죽은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운수 온 날도 이제 반어적인 표현을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이제 반 뒤집어 들어야지 이제. 제조의 호불 정책이 있은 후 성종 연산군 중종을 거치는 동안 불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13대 명종이 즉위한 뒤 그의 모후 문정왕후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배벌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서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명종 6년에 서울 설악산 백담사의 허응당 보호를 맞이하여 불교를 지키려 노력했다. 당시 유생들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봉선사의 교정을 두어 양종제를 부활시켰다. 봉선사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데
우리나라 그 본사가, 지금 조계종 본사가 25개가 있거든요. 2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그 봉선사만 교종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봉선사에 가면 이제 교종 본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교종사찰입니다. 나머지 거의 다 이제 선종사찰이고요. 그래서 보문사하고 봉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이때 명종 6년에 승과입이 시험을 거쳐서 7년에 본시험인 승과를 행하여 교단은 활기를 띠고 유능한 인물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휴정 서산대사. 휴정이 묘양산에 주로 계셨었는데, 묘양산을 이제 서산이라고 이렇게 말이 일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었으면 사명당 유정렬이 승과에 등용됐다. 이때 이제 휴정 스님하고 유정 스님이 이제 등장한 것만 해도 대단하고, 이쪽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승병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승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국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승병은 스님들이 이제 총과 칼을 들고서 전쟁에 나가서 매족들을 죽인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살생이죠. 살생인데, 이분들의 이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일본 적군 하나를 죽임으로써 훨씬 더 많은 우리 백성들을 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우리가 지범 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적을 죽임으로써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갖다 우리 민생들을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병 제도는 승병은 결국 자비심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의 발로다.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자비심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영규대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산에 갑사라는 절이 있는데, 갑사 가면 갑사 조금 올라가면 영규대사를 모신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규대사라든가 특히 서산대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20편 매매에 보면요, 명종 20년에 4월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흥분싸움은 중도에서 꺾어지고 보호를 요승으로 몰아 제주도로 귀환 보내며 끝내 목사 변역으로 하여금 장살, 형별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때려 죽이는데, 이거 뭐 많죠. 그 다음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했는데, 사지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수레를 갖다 이제 네 방향으로 가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읍성사에 가면은 거기 형벌 받는 거 기구 보셨어요? 여기 도읍성사 거기서 객사 아래 가면서 형벌 여십자로 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여십자를 딱 묶어놓고서 이제 패는데, 거기 패는 저기가 있으면 패는 나무가 구멍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두꺼우거나 굵은 거 갖고는 못 쓰게. 그거 한 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딱딱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교에 갔을 때 이제 도읍선서 그걸 보면은 아무 몽둥이나 패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넓적한 거를 패면은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볼기를 까고 볼기 좋고, 여자들은 볼기 깔 수 없죠. 볼기 깔 수 없으니까 이제 무릎을 꿇려놓고 여기 치는 여기 치는데, 그게 이제 뭐 잘못되면은 100대, 100대면 죽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흥부전에 보면 이제 흥부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반 대신 내 말을 들어가가지고
맞으려고 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저 군인도 안 가고 대신 다른 사람 보내고, 그다음에 또 저 매도 대신 다른 사람 벌어서 매 맞고, 그러니까 양반이 좋죠. 그다음에 휴정과 유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승과에 급제하여 천교 양종판사의 승리를 가지고 교정을 바로잡고 문도를 양성했다. 외벽의 침입으로 인지내란이 국난을 당하게 되자 70노구로 정직사찰에 경문을 띄워서 승군을 모집하고 참전하여 공을 이루었고, 이에 선조가 선교 도청서 부종수교의 시를 내렸다. 특히 그의 저서에 선가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선가귀감은 우리 선 중에서 굉장히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귀감이라고 하는 말은 군복이가 된다는 얘기죠. 선가에 선불교를 하는 사람은 요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산대사가 선가기감도 있고 유가기감도 있고 도가기감도 있어요. 그래서 선가기감, 도가기감, 유가기감에서 유부터가 다 통달한 분이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요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선가기감은 그거는 굉장히 스님들이 많이 읽는 책이고 이 번역본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시불심이고 교시불호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선이라면은 그것이 밖으로 펼쳐진 게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과 교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동체의 예무지되겠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면요,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데 하나가 선이 손바닥이라면 교가 손등이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명당 유정은 휴정이 문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승병을 통솔하여 공을 이루었고, 전에는 강화사로 일본에 가서 우리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하죠. 나라를 구하고 무사했다는 데서 보제생령 홍제종자라는 법포를 받았고, 조선시대 불교 중에 기초를 마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사명대사의 제자들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법맥은 사명대사 계통이 이어지지 않고 편향 언기대사라고 하는 다른 분이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큰 스님이 되려면요, 제자를 잡아야 돼요. 제자를 잡아야 된다. 제자가 스님의 이름을, 스승 이름을 빛내는 건데, 제자가 현찮으면 이 스님이 어디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명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명대사가 법맥을 이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좀 현찮아가지고 법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뻘 되는 언기대사가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휴정 스님하고 유정 사명 스님하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을 좀 했어요. 222쪽을 보면 중간쯤 보면요, 중간쯤 태고 법통설은 고려말 태고 보국셀레에서 중국 임재종 이 법맥이 보호를 통해 휴정에게 연결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족 8년에 22찬스나 휴정문집에 서문으로 시작을 해서 장유의 전축됐다. 그러니까 그 태고 보국사, 고려말의 태고 보국사의 그 법맥이 바로 보우, 문정왕후 때 보우스님으로 이어지고, 요것이 바로 또 휴정에게 연결됐다는 얘기죠.
부의문도에서 서설문도와 함께 보여지는 보호법통설은 불교의 정통 확립에 따라서 이제 그 보호스님의 그 법통이 서산대자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편양 언기로 이어져 가면서 법통이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226쪽으로 한번 보세요. 226쪽을 보면은 그 한 열째 줄 정도 보면요, 이 무렵에 불교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게 이제 근대 이후의 불교죠. 근대 이후의 불교인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은 1895년 3월 29일인데 이거 음력이에요. 음력 3월 29일이고 양력으로는 4월 23일입니다. 같이 써놓으세요. 4월 23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95년 4월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고정의 명으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물론 1895년 이후로도 승려의 도성 출입은 금지와 허가가 반복되기는 했지만, 이때 그 도성 출입이 금지 해제 조치가 상징하는 바는 매우 컸다. 승려의 도성 출입 해제는 조선시대 이래 억불 정책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산중에 있던 불교가 그 활동 범위를 도성으로 내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창피한 얘기인데 유인물을 한번 좀 보세요. 유인물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산대사고 이제 그 사명대사 이후에는 그 불교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침체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경호선사 이후에 이제 선불교가 이제 다시 중흥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사이에 고종 32년 조선 후기 대한제국 불교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거기 좀 보시면요, 고종 32년에 4월 1895년 4월 입성 금지령이 해제됐다. 요건 저거 3월 29일이었는데 여기는 저 4월이라고 되어 있죠. 양력으로 하면 4월인데 4월 23일인데 이것이 이제 1895년이죠. 그러니까 1894년이 갑오경장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1895년에 이제 4월에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됐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그것도 우리 스님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승려들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일본 승려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됐다. 좀 뭐가 좀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 그때 일본의 승려들은 마음대로 성안을 출입했는데 정작 자국의 승려들은 출입을 금지당한 모순을 보고 일본의 일련종의 승려 산호가 총리 대신 김홍집에게 상서하여 고정의 허락을 받게 된 것이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스님들은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일본 스님들은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일본 스님이 일련종의 그 스님들이 우리 스님들도 자유롭게 도성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일본 불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불교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발을 들어놓지 못하던 성안에 자유로이 전교할 수 있게 되자 암담했던 불교를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일제에게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한 그 태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0여 년을 이렇게 도성치를 못하다가 그나마 그것도 일본 승려의 건의에 의해서 도성출입이 해제됐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 불교 한국이 망하는 그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요, 이제는 저 일본 불교 일련종이 우리 한국 불교를 지배하게 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저 화광신문인가요? 화광신문이라고 해서 왜 이건 내가 봤어. 일련종정이나 남녀 호랑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기 석바위 지나가면서 거기 그 일련정정 본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남산에도 가면요. 서울 남산에도 가면 거기 일본식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게 부처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거기 화강신문에 보면 그 1년 정정인데 여기 보면 이깨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깨다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법화경을 좋아하거든요. 그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근데 그 묘법 연화경을 이게 법화경인데요. 묘법 연화경을 그 내용을 잘 읽으면 좋은데 너무 이 경전이 좋아가지고 요 경전 이름만 그 읽어도 뭐 성불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식으로 하면 나무 묘법 호래인경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남녀호란대라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예요. 남녀호란대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지. 근데 나무 뭐 묘법 호래인교육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말로 하면 그래서 일본 불교예요. 예, 일본 불교입니다. 근데 그 이건 남녀호란가 남녀호란가는 건데 여기 이걸 읽어가다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 이런 분이 아니다. 완전한 깨달음 이런 분이 아니고 일본에 그 히케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히케다가 석가모니가 빛을 깨닫지 못하면서 완전히 깨달아서 새로운 법화경의 세계를 만든 분이라 해서 이분이 석가모니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불교 쪽에서 사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은데 이쪽에서 화강신문을 비롯해서 거기 보면 법화경 전체가 쭉 나와요. 이게 법화경 그리고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서 나온 그 법화경 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전을 혼자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죠. 근데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법화경이 이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품이 방편품입니다. 방편품이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편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설한 거는 전부 다가 방편이다. 내가 실제로 가장 핵심되는 그 가르침은 아직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불이 묻습니다. 물어요. 부처님 그거를 우리에게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 거절을 합니다. 3번 설해니까 3번 법문을 요청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그 모여있던 5,000명의 제자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 5,000명의 제자는 뭐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 외에 더 높은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증상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 인연이 닿지 않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기는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증상만 부처가 될 수 없다. 증상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한자로 하면 증입니다. 이 만자가 교만한 만자거든요.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한 사람. 증상이라는 말이 많다는 얘기죠. 교만함이 아주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건방진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법화경을 우리가 잘못 공부하다 보면요. 요것만 생깁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누구나 다 부처다 이런 나오거든요.
여기 이 부리면 들어오면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 누구나 다 부처님인데 우리는 뭘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데 만약 기독교에 가서 내가 하느님이다 이러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 부처님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러고 요 일대사인연은 이제 계시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일대사인연이다. 일대사인연이 뭐냐?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일대사인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법화경을 잘 읽어보면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은 이 방편품에서도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됐다. 이때는 다시 유인물입니다. 일본의 각 종파의 승려들이 던져지는 정부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해외 정책을 지향하고 관리서를 두어서 국가적인 관리를 꾀하게 되었고 1899년 동대문박 원흥사를 세워서 국내 수사자를 삼고 13도에 각각 1개의 수사를 두어서 사찰의무를 총괄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이 본사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보면 조계종이 조계사라고 하는 그 총무원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부서가 있고 총무원 밑에 이제 25개 본사가 있죠. 25개 본사가 있어가지고 총무원에서 요로 지시를 하면은 여기서 각기 또 맞사가 있습니다. 맞사가 있어가지고 맞사까지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제2교구 본사가 용주사입니다. 용주사가 본사고 용주사의 맞사죠. 용주사의 맞사가 돼가지고 우리 종무소에서는 용주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계 자체에서도 전국 사찰을 통합을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1908년 3월에 전국 승려자 대표 52인이 원흥사에 모여가지고 그동안 종명마저 없어져 버린 한국 불교를 개방하고 원종이라는 종명을 의정했다. 종명마저 없어진 한국 불교인데 그때는 이제 조계종이다 해다가 세종대왕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 양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조계종, 천태종 이런 종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 종명까지 없어버리고 그냥 선종과 교종. 근데 선종과 교종은 종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느냐.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느냐 아니면 경전을 위주로 수행하느냐. 그 얘기지 종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원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명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해설지 이해감을 종종으로 추대했는데 보통 그 이해감은 친일 승려로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억부일 정책에 의해서는 승려 사이에서 가장 천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리고 유역, 지역, 대역, 자벽 등의 천대가 극심했다. 이에 건드기 어려워 황폐한 사원이 많이 생겼으며 이때 사판승과 이판승 두 유벌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주로 절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사판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행정보다는 수행을 위주로 하는 스님을 이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판승과 사판승의 입지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모호해져가지고 나온 말이 이판사판 뭐 그런 말들이 일반화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것도 나옵니다. 1910년에 각황사를 창건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사무실 겸 중앙 프로로 삼았는데
이해광이 그해 가을 일본 조동정과 임으로 연합조약에 합의하자 국내 교계에서 크게 반발해서 개종역조의 매경이라고 규탄했다. 그 각황사가 지금은 이제 조계사입니다. 조계사인데 요거를 저 각황사라고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태고사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조계사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불교의 영하에 들어가자 이제 그 뜻 있는 스님들이 크게 반발을 했다. 그래서 박한영, 전진진웅, 한용운 등이 걸고 해서 1911년에 이제 1월 영남과 호남의 승려를 모아서 송광사의 총회를 열고 임재종을 세웠다. 원종이 이제 또 임재종으로 바뀐 겁니다. 임재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중국의 이제 임재의연 스님의 그 임재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내렸던 1911년 유월 조선소가 사천을 공부하자 불교도 국은의 세태와 함께 식민지 통치를 들고 말았다. 이때 전국 사찰을 30분상을 나누어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해 놓았다. 무려 불교 청년회 및 불교 유신회가 생겨서 사찰령의 폐지와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1911년 6월 조선총독부는 사찰령 7조를 발표하고 7월에 사찰령 시행규칙 8조를 발표하여 모든 사원과 승리의 문제를 규제했다. 이래하여 원정관제는 저절로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계종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상태에서 종명이 없는 상태에서 원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재정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종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던 거예요. 1911년 6월 3일 사찰령이 제정 발표되고 동년 7월 8일에 사찰령 시행 규칙이 발표됨으로써 교단은 조선불교 30분산 서엄서가 생길 때 31번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부까지 합해서는 이부까지 합해서니까 그 30분산이 거의 변함없이 그냥 우리 25 교구분산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찰령에 의하여 동년 11월부터 30분산의 일대 주지를 차례로 인가하였으면 이듬해부터는 사찰령에 의한 체제가 갖춰졌다. 1915년 30분산에서는 포교 및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 본사 주지들이 회의를 하여 30분산 연합 규칙을 제정하고 각광사에서 30분산 연합사무소를 두었다. 위원장은 30분산의 주지 가운데 선정하여 연합사무를 맡게 하였고 이것은 30분산이 교구로 성립되고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성부사자를 총괄하고 전승려를 통제하지는 못했다. 일본이 이제 그 30분산 제도를 만든 거는요,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30분산 30개 사찰만 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잘못이 되는데 이거를 안 만들면 우리 한 몇천 개 있는 사찰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불교를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0분산 제도를 만든 거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어서 포교원이나 이제 총무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구 본사 제도를 만든 거는 통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계종에서도요 지금 돈 되는 그런 사찰은 직영사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강화도 가면 우리 보문사가 있죠. 보문사는 우리 사실은 용주사 관할이거든요. 용주사 관할이 되는데 이거는 보문사는 좀 돈이 되기 때문에 총무원의 직영사찰입니다. 직영사찰이고 그다음에 팔공산에 가면 왜 갓바위 있죠. 갓바위 부처가 있는 갓바위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동화사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총무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시고는 전부 다가 총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우리 최근에 보문사하고 조계사하고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 스님을 갖다가
열빈이라 해가지고 이제 승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스님인가 그 분이 있죠.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인데 이제 명진 스님은 또 이제 이렇게 제하러 다니면서 또 이제 많이 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포교원에서 딱 볼 때 정말 볼 때게 포교원 총무원이죠. 총무원에서 볼 때 이제 그래도 가장 그 영향력 있고 좀 돈 든 데가 이제 그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도선사가 우이동에 있죠. 도선사가 있고 이제 봉은사가 있는데 이 도선사는 그 총담 스님 제자들이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자 스님도 그 청담 제자들이죠. 그 청담 스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종종에다 총무원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거기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요 봉은사가 아주 알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요 봉은사를 갖다가 총무원 직할로다가 이제 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반발했던 분들이 이제 명진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그 넓이내면 승급 제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총무원을 이제 그 봉은사로 옮긴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총무원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엄청나게 또 돈이 드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간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는 그쪽에는 그쪽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컨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화계사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도 크게 뭐 그냥 거기 숭산 스님이 있던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총무원장들이 너무 욕심이 좀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자승 스님이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한테 갔대. 그게 요새 그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가 되겠고 지금 사문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사문체제입니다. 조계종이 사문체제로 되어 있는데 총무원은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데고 교육원은 승려들의 교육입니다. 승려들의 교육을 맡은 데가 이제 교육원이고 일반 재가 신도들의 교육을 맡은 데가 포교원이에요. 근데 지금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지금 다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원장은 그전에 뭐 카드에다가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치하의 그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국불교교단은 종명을 한국조선불교 선거양종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다 선명한 종명이 필요하고 있고 유기적인 중앙통제적 체제가 요구되었다. 이제하여 태고사를 세워 총본사, 태고사가 지금 이제 그 저기입니다. 조계사. 그러니까 각광사가 태고사도 됐다가 태고사가 또 조계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북한산에 가면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고사라는 절이 이제 북한산에 조그만 절이에요. 올라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태고 보국사가 이제 거기 수행했던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태고종에서는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절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는 그 태고종은 태고 보우의 법맥을 아주 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저기 한번 그래도 조그만 크진 않지만은 굉장히 아담하고 좀 그런 절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태고사는 바로 조계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 소리 아니고 종명을 조계종으로 결정했다.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바로 어쩌 따온 거냐면요.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수행을 했죠.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조계산을 따다가 종명을 사는 겁니다. 됐잖아요. 1941년 4월 23일부로 조선불교 조계종 총분산 태고사 사법 전 16종 모집됐다. 그래서 제1대 종정이 이제 하남 중원을 추대하고 종회법, 승규법을 차대로 발표했다. 그래서 초대 종정에 이제 하남 중원 스님하고 또 이제 몇 분이 또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어 1954년에서 62년도까지 승화정화의 기치를 내세워가지고 이때 승단 정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청담 스님이나 성처 스님,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소위 대처승들을 갖다가 이제 몰아내고 비구승만의 그 정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1962년 4월 12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우리 통합정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족되고 25교구 분산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때 초대 종종으로 첫 임명된 분이 효봉 스님입니다. 효봉 스님이 이제 효봉 스님이죠. 그 초대 종종입니다. 그 안에 앞에 있던 하남 중원 스님은 요번엔 통합종단이 아니고요. 통합종단이 아니고 하남 그 중원 스님이 아시겠지만은 방한원 스님이라 해가지고 상원사. 네. 상원사를 불태우지 못하게 끝까지 지킨 스님이죠. 그런 스님인데 이설은 가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쉬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앉아서 저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의지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들을 만들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종종으로 이제 효봉 스님을 추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종종으로 청담 스님을 추대했고, 그 다음에 6, 7대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성처 스님이 종종이 됐고, 지금은 이제 진제 스님, 지금은 진제 스님이죠. 지금 이제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제 스님이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스님 또 총무원장 스님은 누구죠? 박교님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종종 스님이나 총무원장 스님 종종은 여기가 포교원장 스님, 포교원장은 지금 지용 스님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저는 용주사에 맞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승은 끝내 불응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이건 대한불교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입니다. 별립에 나갔고 조계종단은 교세를 단합하여 한국불교가 직면한 3대 불사에 박차를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종명을 사용하는 군소종단이 한 1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종단이 옛날에는 그 허가제에 있었습니다. 허가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18개 종단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종단을 만들었다고 신고만 하면 저 문화분간 일단 신고만 하면 저 종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절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종 총무원장을 겸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선불교, 대한선불교 조계종 이렇게 해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소종단이 또 연합체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파일이나 동지나 이쪽에 보면은 각 종단이 이제 엄청 많은데 인천에도 저리 불교 총연합회 보면은 뭐 노란 그 황금빛 그 가사에다가 모자도 쓰죠. 모자도 써가지고서 나오는 그 종종 스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종종 스님인데 종종 스님 대화 안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 저기 송도에 가면 뭐 선교 일봉 선교정이라 해가지고 호불사 스님도 이렇게 무슨 모자써 이렇게 나오죠. 황금색이 있고 그다음에 황륜사는 지금 관음종 사찰입니다. 관음종 사찰이고 조계종 사찰은 인천에서 별로 많이 없는데 그 한국불교가 포교원에서 특히 도제양성과 포교
그다음에 역경이고 3대 사업입니다. 이 포교원에서 3대 사업으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도제 양성, 그 다음에 이제 포교, 역경인데 역경 쪽에서는 지금 이제 8만 대장경을 다 번역을 끝냈습니다. 한 500권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좀 번역한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이라든가 불교학자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인도의 저기를 갖다가 니까야라고 그러죠. 인도의 원래 그 원시불교 경전인 천부불교 경전인 니까야를 강목스님하고 문대 그 학자가 있습니다. 두 분에 의해서 완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니까야도 뭐 디가니까야, 뭐 안국다라니까야, 뭐 이런 니까야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좀 마음만 먹으면은 또 니까야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마함경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도 공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경전반에는요, 다음 학기에는 지금 신준보더서가 금강경 강의하고 있는데, 금강경 강의를 또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강경 5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국의 해능 스님을 비롯한 그 5스님이 금강경을 나름대로 다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금강경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포교사 때 특강이 있는데, 이번에 좀 10명만 넘으면요, 10명 넘으면 시험을 인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교학과장이 이제 이렇게 홍보를 좀 할 테니까, 뭐 포교사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불교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